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영문과 이형숙입니다. 지금 루체트 인문학 콘서트의 이 첫날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가을날 여유로운 금요일에 또 점심시간까지 남아서 강연을 들으러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강연 조혜란 선생님 가면 검려에 관한 강연 저도 굉장히 많이 재밌게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연은 이게 또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강연 2시간 연달아서 들으면은 이제 지루해지고 학생들도 막 졸고 그러거든요. 수업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영화를 이제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은 영화 영상도 한 18분 정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뭐 조혜란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을 텐데 이렇게 일반 학교 클래스룸이 아닌 그 공간에서 또 그 학생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경험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주제로 다루는 사람인데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한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줄거리만 이야기하는 거하고도 또 다른 거거든요. 영화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의 줄거리를 아는 거랑 그게 시청각적으로 화면에 구현된 거를 보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영화에 대해서 그래도 일반 시민분들도 뭔가 의미 있게 일단 소개를 받아야지 또 더 좋은 영화들을 찾아서 보시고 더 좋은 영화 강연들을 찾아서 들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제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또 영상도 조금이지만 좀 보여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영화를 선택을 해야지 되나 이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 가을날에 알맞은 영화가 이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 웨인 왕 감독의 스모크라는 영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웨인 왕 감독, 이 스모크는 아마 1990년대에 약간 좀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이름과 익숙한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잊혀진 감독입니다. 어쨌든 제목은 제가 연기 속에 그리는 일상의 노래, 웨인 왕의 스모크라고 한번 이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어요. 그 영화는 1995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감독은 웨인 왕, 홍콩에서 출생을 했지만 곧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감독으로 활동을 한 이제 그 이민자 감독이죠. 중국계 이민자 감독, 미국 감독입니다. 주요 작품은 1980년대에 Chan is Missing, Chan의 실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소규모 독립 영화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간, 중국 이민자들의 이야기, 이제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사실은 대중에게는 공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적이 없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영화예요. 하지만 비평가들로부터는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인 왕의 이름을 미국 평단에서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이 영화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조일러 클럽이라는 영화를 또 1993년에 만들었어요. 역시 중국계 이민자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이민 온 여성들인데 이들은 이중고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봉건 중국 시대에 살 때는 여성이라서 거기에서 억압받던 이제 그런 과거가 있었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문화적인 어려움도 겪고 뭐 언어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제 중국 전통 놀이죠. 마작을 두면서 서로 풀어내는 이야기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흥행을 했고요. 이제 웨인 왕의 감독을 그냥 단순히 미국 이민자 감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마스터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1997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이 영화 스모크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차이니스 박스라는 영화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웨인 왕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됐고 이거는 홍콩의 중국 반환, 1997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린 영화인데 당시 세계적인 톱스타였던 중국의 공리하고
영국의 톱스타였죠. 모든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제레미 아이언스가 등장을 해서 이 영화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웨인 왕은 지금 최내 실종이나 조일러 클럽, 차이니스 박스 등등에서 전부 다 어쨌든 중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중국인이란 누구인가, 중국인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주제들을 주로 다룬 감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사이에 만들어진 스모크라는 작품만은 전혀 중국이나 아시아계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그냥 미국인의 일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또 이 작품이 상당한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순전하게 브루클린에 사는 그냥 미국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것도 뭐 별다른 무슨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그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단에서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주 자그마한 사건들은 있어요. 자그마한 사건들은 있지만 딱히 그 사건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 뭐 큰 영화에서 기대하는 막 이렇게 뭐 격동을 겪고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일상의 노래라고 붙였습니다. 각본은 폴 오스터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폴 오스터가 1990 맨 5번에 보시면은 1990년 11월에 뉴욕 타임즈의 편집장한테 전화를 한 통을 받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특집호에 실릴 크리스마스에 관한 단편 소설 하나를 써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폴 오스터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 사람이 브루클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뉴욕의 브루클린에 살고 있었는데 담배를 잘 피워서 담배 가게에 주로 드나들었거든요. 단골 담배 가게에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한 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써야 하나, 크리스마스에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걸 써야 될 텐데 고민을 하다가 맨날 들르던 담배 가게 청년, 그리고 그 브루클린의 자기가 좋아하는 그 브루클린의 이웃들, 그리고 그냥 뭐 큰 이야기 없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우리가 정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니까요. 이 감성을 녹여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구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나온 작품이 여기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요. 딱 6페이지 정도, 대여섯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소설입니다. 이걸 써서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는데 웨인 왕이 읽은 거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작품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폴 오스터가 좀 기가 막히죠. 6페이지를 가지고 무슨 영화를 만드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거는 폴 오스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미국의 작가예요. 그래서 이런 달의 궁전, 뭐 우연의 음악 등등 해서 다양한 장편 소설도 이미 굉장히 많이 썼고 단편 소설도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문학이 하듯이 깊이 있게 사람의 어떤 심리나 뭐 인생을 그려내기 부적합한 그런 매체다라는 편견을 이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웨인 왕이 설득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확 넘어가서 자기가 직접 각본을 쓰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촬영 현장에 맨날 가서 거의 둘이 같이 상의를 해서 영화를 촬영을 하고 뭐 이럴 정도 아주 애정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결과 나온 작품이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영화화한 스모크가 됩니다. 굉장한 호응을 받았고요. 1996년이죠. 제45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은곰상 거의 뭐 2등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호응을 받았고 뭐 박스오피스에서도 이제 큰 수확을 거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요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여기 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담배 가게, 브루클린에서 자그마한 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은 매일 12년 전부터 매일 7시에 브루클린의 일정한 한 구석에서 그 브루클린의 똑같은 그 시간에 그 거리에 사진을 찍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그래서 찍은 사진이 거의 4,000여 장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차곡차곡 앨범에다가 모아두고 있는데, 그냥 담배 가게에 들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할 일 없는 그런 이제 뭐 남자분들이 주로 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나는 창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창작의 열정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아쉬움인데, 마침 거기에 폴이라는 작가가
단골로 맨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돼서 폴한테 너 내 창작품을 한번 보지 않겠니?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폴이 이 4천여 장의 사진을 이제 같이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연을 맺게 되고요. 또 하나 이 두 사람 이제 뒷장에 가면 이 얘기가 더 나오는데 그건 이제 거기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은 폴 벤자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소설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은 폴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각본을 쓴 작가가 누구라고 그랬죠? 폴 오스터죠. 그러니까 폴 오스터기 때문에 이 폴이 소설에서는 폴로만 나오니까 이 폴이 폴 오스터인지 그냥 허구의 작가인지 이제 애매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게 문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굉장히 정체성,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그 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확실하게 이건 폴 벤자민이다. 그러니까 폴 오스터라고 생각할 여지도 이제 두지 않고 일단은 폴 벤자민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소설과 마찬가지로 이 폴 벤자민이 뉴욕 타임즈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뉴욕 타임즈 편집장한테 전화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기한테 나 이야기거리가 없는데 뭐 재밌는 이야기 없을까 물어보게 되니까 오기가 내가 겪었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가 나한테 점심 사주면은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그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 이제 로저 굿윈이라는 인물하고 에스텔 할머니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기가 폴한테 해주는 그 이야기, 오기는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오기가 뭘 겪었는가 하면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브루클린에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이 담배가게 점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담배가게 점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게 이 로저 굿윈이라는 이제 청년이 들어와서 담배를 훔쳐서 달아갑니다. 네, 그거 오기가 막 뛰쳐나갔죠. 그 청년을 잡으려고. 청년은 잡지 못했지만 청년이 떨구고 간 지갑을 줍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얼마 지나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기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외로운 청년이에요. 브루클린에서. 마침 책상 위에 이 지갑이 딱 보여요. 그래서 에라 크리스마스인데 좋은 일이나 하자 하고 이제 지갑을 열어봤더니 로저 굿윈의 주소가 거기 신분증이 있어서 주소가 거기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거나 찾아주자. 그냥 내가 나쁜 짓을 한 아이지만 이제 뭐 개과천선하라고 찾아주자 하고 찾아갔는데 거기가 브루클린에서도 저소득층만 산다는 보름힐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한 아주 허름한 아파트예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을 눌렀더니만 한눈에 봐도 혼자 사는 할머니 80대를 넘은 노파가 등장을 해요. 문을 열어주는데 이 할머니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첫 마디 나와서 하는 말이 로저 너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왔구나. 할머니랑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네가 왔구나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반갑게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가 이 80대 넘은 눈먼 노파한테 저는 로저가 아닌데요 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어차피 좋은 일 하러 왔으니까 오늘 하루 내가 로저가 돼주자. 그래서 할머니 접니다 하고 할머니를 껴안고 둘이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하루를 보냅니다. 할머니와 손자로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애매해요. 과연 이 할머니가 이 얘기를 얘가 로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손자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사실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소설에선 굉장히 애매하게 나와요. 할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반갑게 안고 들어갔다. 요 정도로만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요 클립을 보여드릴 텐데 영화는 이게 모든 게 시각적으로 배우가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할머니가 알았다 몰랐다를 우리가 사실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감독의 연출이라는 게 그런 데서 이제 보이는 거고. 어쨌든 그 장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재밌게 이제 할머니랑 뭐 할머니가 준비하신 크리스마스 요리 다 먹고 와인도 실컷 마시고 재밌는 이야기 하고 할머니 이제 와인을 많이 드셔서 소파에서 잠이 드셨어요. 오기가 화장실에 갔더니만 뜯지도 않은 새 카메라들이 상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박스채로. 뭐겠어요? 당연히 로저가 어디서 훔쳐온 작물들이죠. 훔쳐온 물건을 화장실에 이렇게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돈 없고 불쌍한 오기가 하나를 이렇게 이제 품에 안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잠이 드셨고 내가 이 많은 것 중에 어차피 훔친 물건 중에 하나 가져간다고 누가 알랴.
들고 나오고 그 카메라로 12년 동안 그 4,000장의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얘기. 사실은 소설에서는 딱 요 얘기만 나오고 6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제 감독하고 이 폴 오스터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야기를 더 확대를 시켜요. 더 주변 인물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오기에게는 이 루비라는 여자가 18년 전에 오기를 배반을 하고 떠난 여자예요. 오기가 루비를 위해서 진주 목걸이를 하나 훔쳐가지고 루비한테 갖다 줬는데 잡혔어요. 그랬더니만 너 감옥 갈래? 아니면은 지금 외국에서 전쟁하는데 네가 직접 참가해서 전쟁에서 몇 년 보내고 올래? 이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 전쟁 갔다 올게. 전쟁 가서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더니만 루비는 딴 남자랑 이미 살림을 차리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을 품고 살고 있는데 18년 만에 이 여자가 뜬금없이 오기의 담배가게를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18년 전에 사실은 너와 나 사이에 딸이 있었다. 펠리시트라는 딸이 있었다. 근데 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돈 좀 마련해 달라. 너 양육비 준 적 없지 않냐. 갑자기 이러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기가 이제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 다시 더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기 주변 인물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폴에게는 또 낯선 라시드라는 청년이 가까이 오게 되는데 폴이 이제 막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합니다. 그때 이 라시드라는 청년이 옆을 지나다가 폴을 구해줘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얘는 갈 데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불쌍한 애처럼 보였어요. 근데 폴이 또 좀 방심을 하는 사람인 거죠. 너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한 며칠 머물러도 된다라고 선뜻 얘를 맞아줬는데 생명을 구해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만 라시드는 어릴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찾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역시나 이 이제 브루클린의 그 저소득층 지역에서 온 아이인데 고모가 아기 때부터 키웠는데 이제 좀 크고 나니까 고모 집을 떠나서 아빠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유랑을 하는 청년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그 와중에 뭐 깽단에도 연루되고 이러면서 깽단의 돈을 6,000불을 훔쳐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깽단은 또 계속 얘를 쫓아서 막 폴한테 폴 집에 와서 막 폴을 막 때리면서 라시드가 어디냐면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좀 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라시드가 아버지가 이사이러스인데 아버지를 찾습니다. 결국은 그 처음에는 아버지도 굉장히 그 외딴 곳에서 아주 허름한 정비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가게 앞에 멀찌감치 가서는 며칠을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서 너 뭔데 자꾸 남의 집 아기 때 버리고 갔으니까 자기 아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데 자꾸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남의 가게에서 얼쩡거려.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폴과 오기가 도와줘서 이제 이 부자가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한 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오기와 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요. 오기가 이 4,000장의 사진을 찍고 있다. 근데 이 카메라는 사실은 훔친 카메라였다. 그리고 오기가 폴에게 이제 그 자기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 준다. 이건 전부 실화야. 자, 네가 소설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에셀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게 주요 이야기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진다면은 사실은 폴은 자기 아내가 브루클린 거리에서 어느 날 깽단이 총싸움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옆을 지나다가 아내가 총에 맞아서 그것도 임신한 아내가 총에 맞아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기가 폴한테 자기 사진을 어느 날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 4,000장의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자기 아내 어느 날인지 모르죠. 어느 날 아침 출근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너무 감동해서 울고 뭐 이런 장면이 조금 더해져 있어요. 이 장면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폴과 라시드의 관계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폴이 이제 라시드에게 친절을 베풀고 아버지랑 화해하는 것을 결국은 도와주고 이러거든요. 6,000달러를 훔쳤다 그랬잖아요. 이 훔친 돈을 가지고 얘가 이제 어디다 숨겨뒀는데 폴이 불쌍한 청년이니까 오기네 담배 가게에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시켜줘요. 근데 얘가 좀 이렇게 한눈에 봐도 이렇게 성실하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딴짓하다가 담배 가게 수도꼭지를 열어놔서 그 오기의 담배 한 5,000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담배 재고를 전부 다 물에다가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더니만 얘가 이제 숨겨놨던 그 6,000불에서 5,000불을 선뜻 꺼내서 이걸로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하고 이제 돈을 5,000불을 건네줍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근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깽단이 훔쳤을 돈이고 얘가 또 훔친 돈이죠. 근데 이제 그 돈을 일단은 제대로 쓰겠다고 건네줬는데 루비가 와서 얘 돈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걔가 내 딸인지 남의 딸인지 알게 뭐 네가 생활하는 거를 보면 하고 이제 콧방귀도 끼지 않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굉장히 절박해 보여요. 눈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패치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아주 굴곡진 삶을 살았다는 게 한눈에도 보이는 여자거든요. 어쨌든 내 딸을 좀 만나달라. 만나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펠리시티를 둘이서 찾아갔더니만 이 딸내미는 더 비참하기가 그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제 건달 같은 남자랑 둘이 살고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이 남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엄마는 유산을 하라 그러는데 유산할 돈이 없어서 유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유산을 시키고 싶어서 돈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18년 동안 찾지도 않던 오기한테 와서 오기가 이 상황을 딱 보고 나니까 참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담배를 새로 사야 되는 그 5,000돈을 펠리시티한테 선뜻, 그 루비한테 선뜻 건네줍니다. 이 돈으로 딸을 도와줘라. 그리고 한마디 묻죠. 그래서 얘가 내 딸이 맞냐? 돈을 받고 난 루비는 뭐라 그랬을까요? 반반이다. 이제 돈 받고 나서는 사실은 모른다. 그렇지만 오기는 이미 짐작하고 있어요. 오기는 이미 짐작을 하고 그래 어차피 내가 불쌍한 펠리시티 뭐 루비의 딸이고 루비는 내가 한때 좋아했던 여자니까 그냥 적선하듯이 돈을 줍니다. 이게 주요 줄거리고요. 이 얘기는 이제 아까 해드린 그 얘기 이제 그 폴이 내가 이야기거리가 필요하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얘기를 뭐 네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달라. 점심 사주면은 해주겠다. 이제 점심을 둘이 먹으면서 오기가 열심히 얘기를 해요. 내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야, 실화야 하면서 이제 이 에들 할머니와 하고의 그 일화를 얘기를 해주죠. 이제 카메라를 훔쳐가지고 나갔다. 일단 폴이 다 듣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다. 오기 너무 좋은 일을 했구나. 그랬는데 오히려 오기가 좀 아주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 다 하고 나서 내가 지금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너는 네 예술을 위해서 얘기거리만 찾으면 다 아름답다는 거야? 하고 오히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반박은 아니지만 냉소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씩 웃는데 그 장난기 어린 웃음이 뭔가 좀 의심쩍어요. 그래서 다시 폴이 얘를 가만히 보니까 뭔가 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사실은 우리는 소설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소설은 그것도 한 줄이에요. 오기의 장난스러운 미소를 잠시 바라보며 뭐 이제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영화에서는 또 감독이 그 장면에 감독 독특한 이제 연출을 더합니다. 나중에 우리 보실 거예요. 폴이 뭔가를 자꾸만 오기 말하고 있는 오기에 입하고 그걸 마치 뭔가를 읽어내려고 하는 폴의 눈을 클로즈업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거 점점 클로즈업을 하면서 둘을 강조를 합니다. 뭔가 그 사이에 폴이 뭔가를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맨 끝에 다 듣고 나서 폴은 가만히 오기를 쳐다보다 오기의 그 의미심장한 웃음을 쳐다보다가 어쨌든 it's a good story, 좋은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도 사실은 소설에서는 You are an ace, 너 최고야 라고 하고 소설이 끝나는데 그것도 무슨 의미일까 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걸로만 1시간씩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좋은 얘기야 어쨌든. 무슨 얘기일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에 맞는 주제의 아름다운 얘기라는 뜻인가? 아니면은 기승전결 예술적으로 기승전결 짝짝 잘 맞춘 밸런스가 잘 맞은 그런 얘기라는 뜻일까? 아니면은 너 되게 재밌는 얘기 잘 만들었다는 뜻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게 이제 영화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줄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줄거리만 안다고 뭐 문학 작품이나 영화 작품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끌어낼 수 있는가를 사실은 학생들하고 이제 여러 방면으로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주제를 몇 가지만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 연기와 인생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1995년에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담배 하면은 너무 나쁜 이미지가 강해서 우리나라는 텔레비전에서 담배 피는 걸 보여주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예전에 고전적으로 생각하던 담배 한 모금에 뭐 인생을 날리고 뭐 이런 식의 감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모든 걸 막 기계적으로 막 판단을 하면 모든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담배 연기와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 하면은 폴이 이제 어느 날 이 담배 가게에 모인 사람들한테 담배 연기의 무게를 잴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연기를 어떻게 무게를 재?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영국의 귀족이었던 월터 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터 롤리 경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영국으로 담배를 도입을 한 사람인데 여왕 앞에서 모든 귀족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담배 연기의 무게를 잴 테니까 당신들 한번 보세요. 다들 우스운 소리라고 하죠. 뭘 했는가 하면은 저울에다가 피지 않은 시가를 일단은 무게를 잽니다. 그 다음에는 한 반쯤 피고 나서 그 무게를 또 잽니다. 그랬더니만 무게의 차이가 당연히 나죠. 이 무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겠어요? 날아간 연기다. 이 연기가 무게다. 우리는 연기는 잴 수 없는 거 보이지만 잡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연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또 담배에 대해서 이번에는 라시드한테 미하일 바흐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서구 문학 비평가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줘요. 2차 대전에 이 사람이 소련에 있었는데 독일의 레닌그라드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하일 바흐틴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 이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공세가 좁혀온다라는 걸 알고 자기가 수년간 썼던 그 저작, 이건 굉장히 문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복사기도 뭐 거의 없고 다 손으로 쓰든지 타이프라이터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몇백 장의 책을 한 장씩 찢어서 카피본도 없어요. 담배를 말아서 핍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내가 내 이름을 후대에 날리는 저작을 남기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조금 더 뭐 풍요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 한 모금의 담배 연기가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 일화를 또 폴이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담배는 또 상당히 긍정적, 이게 그래서 제가 담배를 홍보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잘못 이야기를 하던 담배 피는 걸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담배 가게가 모든 사람들, 이 브루클린에 있는 이 주민들의 어떤 아지트 같은 곳이에요.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해체가 됐어요. 정상적인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오기 자신처럼, 폴 자신처럼 다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담배 가게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건 도우면서 새로운 가족 같은 공동체를 형성을 해요. 이 모든 공동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담배 연기 하나 서로 나누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담배가 또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빅스비라는 학자는 담배 연기란 공기처럼 가볍고 만질 수 없으며 파악하기 어렵고 불투명한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것인데, 이게 그냥 그래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다라는 게 뭔지, 시간이라는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죠. 마치 연기처럼 연기 보이는데 금방 사라졌잖아요. 봤는지 안 봤는지 사실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또 삶과 소멸, 우리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삶은 결국은 소멸을 향해서 가는 거죠.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는
결국은 소멸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거랑 또 연결이 되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 세상이 바뀌면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과연 그 가치 체계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 담배 연기가 하게 한다는 거죠. 존재와 존재하지 않음,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존재한다는 거는 또 무엇인가. 앞으로 불과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우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그럼 내가 존재하는 건 나는 환영이 아닐까? 이 사람들은 존재하는 건가요? 우린 지금 보고 있지만 이미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지만 이 모습은 아닌 거죠. 이게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가족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가족이 다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폴은 아내가 죽었고, 오기와 루비는 이건 뭐 가족이기도 하고 가족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라시드와 사이러스 가족이지만 혈연관계 가지고 있지만 떨어져 살고 있어요. 로저와 에펠 분명히 혈연 관계이지만 이미 만나지 않은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그런 가족이 없는 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만 사냐? 담배 가게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적인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죠. 폴과 라시드와 사이러스, 일종의 부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을 하고 있고, 오기와 루비와 펠리시티, 오기는 결국은 이 불쌍한 모녀를 자기가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처럼. 오기와 에셀 도 마찬가지예요. 단 하루지만 내가 저 할머니, 불쌍한 할머니의 충실한 손자가 되어드려야겠다. 오기가 이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카메라를 훔치고 나서 몇 달 뒤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다시 찾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폴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폴이 아마도 네가 그 할머니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또 하나, 이름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여기서 라시드는 계속 이름을 바꿔요. 얘가 사실은 본명은 토마스예요. 토마스인데 처음에 폴하고 오기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라시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고모가 찾아와서 토마스를 찾아요. 우리 애가 토마스인데 어디 갔냐고. 근데 얘가 또 처음 아빠한테 갔을 때 사이러스는 얘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폴 벤자민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름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붙여지면서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와 이 소설 원본에서는, 소설에는 얘가 안 나오죠. 이 영화에서는 과연 이름이 그렇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 빈 껍데기일 수도 있다.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빈 껍데기일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이 라시드의 이름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모호한 경계선이라는, 모호한 가치, 모호한 경계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과 악, 참과 거짓, 과연 경계가 있냐라는 얘기죠. 왜? 오기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기저에는 이게 전부 다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폴이 얘의 그 의미심장한 웃음을 자꾸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실화야? 진짜 실화야?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는 오기가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면은 바로 장면이 그 폴이 오기런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걸 소설로 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이 모든 크리스마스 에셀 할머니와의 실화가 아닌 이제 폴의 소설 버전으로 영화 맨 끝에 부록처럼 흑백으로 붙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칼라인데 왜 얘만 또 흑백이야? 뭐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참과 거짓이라는 게 뭔가, 현실과 허구라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하게 하고요. 이게 카메라 마찬가지죠. 훔친 물건이잖아요. 몇 번은 훔친 물건인데 결국은 폴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을 주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어느 한순간, 아름다운 순간을 되살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용이 된 거죠. 이런 거 보면 선과 악이 그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비슷한 얘기 라시드의 그 5,000달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훔친 돈이에요. 깽단에서 깽단을 거쳐서 훔친 돈이지만 결국은 불쌍한 모녀를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됐으니까 역시 악이 선으로 선용이 된 그런 이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허구의 그 경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오기가 그 사천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고 하잖아요. 소설에선 사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폴이 보면서 느끼는 그 장면이에요. 나는 앨범을 넘기면서 오기의 작품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의 첫인상은 그 사진들이 내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하고 당황스러웠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진이 다 똑같았다. 이 전체의 작업이 마비를 불러오는 반복의 공격으로 같은 거리와 같은 건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잉여의 이미지들의 무자비한 헛짓거리와도 같았다. 나는 오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짐짓 감상하는 채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오기는 동요하지 않는 듯 넓은 미소를 띤 채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나를 멈추고는 너무 빠른 걸 좀 더 천천히 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걸세 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는 야, 사천장 똑같은 장면 보니까 얼마나 지루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무자비한 잉여의 공격이다, 헛짓거리다 했지만 다 똑같이 보이나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었지만 그 4000일의 모든 순간이 다른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9시에 같은 일을 시작한다 그래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같은 순간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인생은 반복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결국은 질문을 하게 하죠. 이 얘기 다 듣고 보니까 폴 오스터가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 원본을 쓴 에피소드랑 너무 연결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폴은 이거는 내 얘기 아니고 폴 벤자민 얘기라고 하는데 과연 폴 벤자민 얘기인지 폴 오스터가 진짜로 담배가게 청년한테 들은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게 된다. 그래서 허구와 현실이 또 모호해진다. 자, 오늘 가을날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영화들, 좋은 영화 많이 찾아보시면서 좋은 꿈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